늦가을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공항 상공. 정점에서 배면 상태로 딱 뒤집어지는 순간에 뭐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뒤집힌 채 날고 있던 비행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전방석 조종사가 이젝션 사출이 되었고요. 조종사 없이 곤두박질 치던 비행기. 그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고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왜 조정을 안 하지? 손쓸 틈도 없이 벌어진 초유의 사태. 아이고, 이러기 추락했구나. 산산이 부서진 015기. 비행기 잔해는 활주로 옆에 완전히 추락해서 다 불타고 별로 잔해할 것도 없이 파편들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조종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타는 겁니다. 비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KTX-1 015기가 추락했다. 국산 공군 항공의 꿈마저 이대로 추락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본 훈련기 KT-1은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의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한 공군 항공기로 수출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놀라운 성과를 올리기까지 몇 번 사업의 실패의 어떤 좌절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시작인 015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KT-1 개발자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015기가 추락하던 순간 또 다른 시제기 03호기로 하늘을 날던 분입니다. KT-1 시험비행 조종사 기혜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혜호입니다. 015기를 직접 만드신 분들도 모셨습니다. KT-1의 설계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열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KT-1 개발 당시 국가연의 항공 분야 개발을 총 책임지셨던 조태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우선 015기 추락 사고가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이 1995년 11월 25일이고요. KT-1 운비의 명명식을 사흘 앞둔 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해준 이름으로 명명식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볼 때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사실 개발팀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일이 많고 바쁘게 진행됐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조 박사님, 네. 당시 이제 KT-1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네, 당시 비행이 가능했던 비행기는 KT-1 항공기는 모두 3대였었습니다. 015기와 025기는 모두 550마력 엔진을 탑재한 비행기였었고 035기만이 950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는 양산형 비행기였었습니다. 015기, 025기는 더 이상 수정사항 없이 조종사들의 훈련과 035기의 비행에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035기는 비행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주날개, 전방동체, 그리고 꼬리날개의 위치를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수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을 다시 제작하고 있었지만 이 항공기의 현황으로서는 그대로 양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양산 형태로 설계된 각 세부 부품의 형상과 치공구를 새로 제작하는 045기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예. 실제 완료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제기 035기, 045기를 더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명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 시점인데요. 네. 이재명 박사님, 저희가 이제 그동안 주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렸을 때 KT-1 이제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 항공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제 알리는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팀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렇고 각별한 심정을 갖고서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KT-1 개발팀에서 이제 명명식을 얼마나 중요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작업들, 진척들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항공기 개발할 때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아주 항공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억될 만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그 당시에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고 당시 또 국방장관이셨던 이양호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또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장님인 배문환 장군님도 그 당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친필희호 웅비호라는 명명식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인 우리 이 성남 비행장, 서울 기지 성남 비행장에서 명명식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공군,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할 것 없이 총망라가 돼서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사천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하던 항공기를 서울기지 성남 비행장으로 전개해가지고 거기에서 명명식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항공기를 전개해서 시범 비행 예행 연습도 하고 또 지상에서 예행 연습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명명식은 이제 공군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공군 의장대, 군악대 행사도 하고 또 시범 비행도 하고 또 지상에서 항공기 명칭 선포 및 친필 희호를 부착하는 것도 하고 또 항공기 설명도 하고 그리고 웅비호를 그 대통령 친필 희호를 갖다가 크게 전시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행사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서울 기지로 성남 비행장으로 이제 항공기를 전개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한테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명식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KT1의 이제 이름을 달아주는 요 명명식에서 이제 01호기부터 시작해서 03호기까지 요 세대가 관람객들이나 일반 언론에 이게 전적으로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부분들을 시험 비행을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기호 대령님께서는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역할들 지금 이제 생생하게 좀 말씀 좀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시험 비행을 할 것인지 뭐 구체적인 절차들 아니면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서울 기지에서 시범 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사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 연습도 하고 그 당일 날 이제 사천에서 비행기를 이제 서울 기지, 성남 기지 현재 서울 기지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시범 비행하고 이제 착륙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와서 착륙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뜨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거기서 와가지고 10여 분 남짓한 시범 비행을 위해서 또 다시 뜨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 45분 뭐 그 정도니까 1시간 이내에 충분히 시범 비행 한 번 연습하고 다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 비행을 한 번 하고 착륙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저희 이제 편조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었는데 1, 2호기는 이제 550마력짜리 비행기였고 3호기는 이제 950마력짜리 정작의 선행 시제기였고요. 이제 그 편조는 뭐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 2호기는 550마력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기동이 제한되는 비행기였고 03호기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훈련기이기 때문에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비행기였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일반 대중 아니 매스컴에 내보이는 게 사실상 처음이라고 에어 디스플레이, 에어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해 93년 10월 행사 때 수원기지에서 지상 전시만 한 번 한 기억이 있고 그 외에 내부적으로는 뭐 국가연이라든지 공군 내부적으로는 여러 인사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간단한 선을 보이긴 했지만 정작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내보이기 위한 그 준비를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행기도 사실상 선행 개발로 진행이 됐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가 마침 이 스컹크 웍스를 통해서 제대로 고쳤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잘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1, 2호기는 제한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제법 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법 강도가 있는 시범 비행을 계획했고, 03호기는 1, 2호기와 구별되는 아주 강한, 좀 파워도 있고 마력수도 있고 속도도 빠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1, 2호기의 이제 기동 시험을 보였습니다. 제가 좀 대표적인 몇 개만 선을 보여드리면, 예. 이제 그 급손해, 뭐 다 아시다시피 급손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아주 손해 반경이 좁게 돌아가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일러런 롤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었고, 바렐롤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수직 기동에 이렇게 루프라는 기동. 루프 뭐 다 아시니까 영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기동. 루프 기동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제일 가장 좀 강도가 높다 하는 큐바네이시라는 기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루프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배면 45도 강화 자세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한 기동이 이게 큐반 에잇이라는 기동인데, 사건은 여기서 생겼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여기서 생기고 보니까 03호기는 연습도 사실 못했습니다. 이 1호기와 2호기가 그 비행장 상공에서 직상공에서 그런 훈련을 둘이서 이제 시퀀셜로 이렇게 한 대가 하면 이게 다음 단계 다음 비행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1호기가 거기서 이제 추락이 되고 나니까 공상부이 저기 멀리에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03호기가 최대 기동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사고 추락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거기서 이제 03호기 이제 제대로 시범도 못하고 이제 착륙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저희가 비행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약식으로 03호기는 약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8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그리스 영공에 유령 비행기가 나타났다. 관제소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이 아테네 공항 상공을 30분째 선회 중인 여객기. 게다가 조종석엔 기장도 부기장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비행기는 헬리오스 522편 보잉 737 여객기. 이날 오전 9시경 키프로스 라르나카 공항에서 이륙한 후 30분 만에 통신 두절. 꼬박 1시간 만에 그리스 상공에 나타났지만 관제소의 교신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공항 상공만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테러범에 의한 항공기 납치가 의심되는 상황. 그리스 당국은 즉시 2대의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상황 파악을 시도한다. 그리고 잠시 후 전투기 조종사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한다. 항공기 내부에 승객 전원이 쓰러진 상태. 조종석의 기장과 부기장도 보이지 않는다. 항공기 창문 안으로 보이는 기내 상황은 처참했다.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기장과 부기장마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아테네 상공까지 날아온 것도 자동 항법 장치 덕분이었다. 그리스 전투기가 나타난 이후 단 한 명 정신을 잃지 않았던 승무원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가 가까스로 조종관을 잡아보지만 관제소와 통신 주파수마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 결국 12시 20분경 522편은 연료가 다 떨어지며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고 탑승자 121명 전원이 사망하고 만다. 그리스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된 헬리오스 522편 추락 사고.
자동으로 설정돼 있어야 할 여압 장치가 수동 상태였던 것. 항공기의 여압 장치는 높은 고도에서 생존에 적합한 대기압을 유지하며 기내에 공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라르나카 공항에서 이륙하기 전 522편을 최종 점검했던 정비사가 테스트를 위해 수동으로 설정했던 여압 장치를 깜빡하고 다시 자동으로 돌려놓지 않았던 것이다. 지극히 단순한 실수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륙 후 고도가 올라갈수록 522편의 기내는 기압과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채 30분이 되지 않아 기장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실신하고 만 것이다. 최후까지 착륙을 시도했던 승무원 프로드로무는 키프로스 특수부대원 출신다운 정신력과 비상용 산소 탱크 4개로 의식을 유지했지만 그 역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비사 한 사람의 부주의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것이다. 이처럼 항공기 비행은 사소한 실수나 간단한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96년 10월 2일 새벽 페루 리마 공항을 출발한 페루 항공 603편 보잉 757 여객기. 이륙 직후 조종실의 비행 계기들이 모두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한다. 캄캄한 밤 망망대해 위에서 항공기의 속도는 물론 고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기장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비행하다가 끝내 603편은 바다 위로 뒤집힌 채 추락했고 승무원과 탑승객 70명 전원이 사망하고 만다. 결국 페루 항공의 파산까지 불러온 이 사고의 원인은 놀랍게도 한 조각의 덕트 테이프였다. 출발 전 항공기를 세척하던 작업자가 동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압공을 테이프로 막아뒀었는데 세척이 끝난 후 깜빡 잊고 이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 등 기본 정보를 측정하려면 비행 중 이 정압공으로 외부 공기가 드나들어야 하는데 작은 테이프 한 조각으로 이 중요한 통로가 막혀 757기의 계기판은 일제히 오류를 일으켰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작은 실수나 결함 혹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의해 추락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 완벽할 수 없고 이는 곧 사고와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명명식을 앞두고 015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두 조종사의 목숨은 건졌지만 항공기 개발 사업 자체가 추락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태.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형 여객기 사고들처럼 015기의 추락 사고 역시 작고 간단한 부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항공 강국의 꿈을 송두리째 날릴 뻔한 015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생한 증언과 함께 알아본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KT-1 015기 추락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명식을 앞두고 이제 세대의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015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대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이제 지상에서 관찰하고 파악하는 내용부터 좀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주명 박사님. 지상에서도 계속 015기를 이제 비행을 쭉 이제 관찰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비행 중에 비행기에서 이 엔진에 불이 나는 게 발견이 됐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그거 사전에 이런 큰 행사를 놔두고 시범 비행하다가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스롭사에서 F-10이라는 그 전투기를 최초 개발해서 한국에 와서 수험 비행장에서 데모 그 시범 비행하다가 VIP들이 다 모인 장소 그다음에 구경꾼이 많은 상태에서 배면 상태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종사 아주 베테랑
미 공군 출신의 그 베테랑 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가 순직하고 사업이 그냥 한국 그 공군에다 항공기를 파는 것이 가장 키적인 그런 그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 항공기 자체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또 IDF라고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을 VIP를 모셔놓고 시범 비행하다가 바퀴다리가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활주로 이탈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스핀하다가 스핀 회복이 안 돼서 추락해서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VIP를 모시고 하는 대대적인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는 항상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국방부에 무슨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전날 아주 꿈자리가 굉장히 좀 사나웠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회의가 마치자마자 저는 이제 이 성남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쭉 이니셜이라고 해서 이제 사천에서 와서 이게 비행장으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주기장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항공기를 보니까 그런데 저 기동을 하려고 시범 비행 예행 연습을 하려고 쫙 이렇게 기술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주로 통제탑에 그때 그 비행시험 팀장이 오재상 대령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휴대폰으로 야 예행 연습하지 말고 내리라 해라. 내가 기분이 영 안 좋다 오늘.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말하는 순간에 비행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예, 까만 조각이 2개 떨어져 나와. 그래서 조종사들이 뭐 장난으로 뭘 떨어뜨린 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조금 있더니 캐노피가 날아가면서 이 낙하산이 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원래 이 시범 비행 같은 거를 예행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시범 비행하는 당일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그런 걸 조심해 왔는데 딱 막상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제 낙하산이 펴지는 배면 상태에서 낙하산이 사출이 땅 쪽으로 됐으니까 이거 옛날 F-86이나 T-33 뭐 팬텀 이런 정도 비행기는 그 조종사 다 순직합니다. 근데 우리 항공기는 참 이 사춘 좌석의 성능이 양호해서 그런지 조종사의 그 발이 딱 유도에 닿는 순간에 그때 낙하산이 딱 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낙하산 펴진 거는 그 낙하산이 아니고 낙하산을 펴는 이 조그만한 낙하산이 먼저 펴지고 그 다음에 대형 낙하산이 딱 펴지면서 백헌영 그 당시에 대위였죠. 지금은 대령입니다. 백헌영 대위의 발이 땅에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어디 꿈을 꿨던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건데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뭐 말도 못합니다. 사실 이제 이 모든 연구개발 사업은 끝났다 이런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종사들이 딱 계산하면서 이 발이 닿는 걸 봤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거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모두의 말씀 주신 것이 뭐 노드롭 F-10에 뭐 시범 비행이 있을 때 또 대만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사고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지상에서 관찰했었을 때 이 공중에 바라봤을 때 사건을 좀 묘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은 이제 우리 기호 대령님은 035기를 타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사건 현장을 좀 목격하셨을 텐데요. 당시 보시던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호기는 1, 2호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직 기동하다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정확한 상황은 대충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큐반 8이라는 기동 처음에 가속을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자세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45도 강하 자세 배면 상태로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 자세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막은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계속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똑같은 조작을 이제 반복하는데 요 마지막 부분, 요 마지막에
자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이 부분에서 조종사는 어떤 조작을 하냐면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막아야만 비행기가 똑바로 돌아가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는 순간에 몸이 비행기로부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소위 마이너스 G가 걸린다 그러는데 이 마이너스 G가 걸리는 상태가 되면 몸이 이제 거꾸로 이제 보통 이게 몸이 아래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G가 이 상태에서 중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몸이 떠버리는 비행기로부터 떠버려진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됐을 때 전방석 조종사 나중에 이건 다 증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전방석 조종사가 이젝션이 사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참 떨어지다가 후방석에 있는 조종사는 플라이트 테스트 엔지니어 백헌영 내위가 당시에 타고 있었는데 한참 떨어져 이게 무슨 일이 꽝 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인가 한참 정신없다가 한참 후에 이러다가 내가 죽지 고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왜 조종을 안 하지?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배면 상태죠. 배면 상태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도 그 이젝션 핸들 그 사출 핸들을 가까스로 잡아서 당겨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지금 방금 말씀드리셨다시피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 사출이 이렇게 되니까 고도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여기서 낙하산이 펴지고 다 펴지자마자 땅에 닿았다는 겁니다. 발이. 이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저는 저쪽에서 1호기, 2호기가 비행장 상공에서 기동 시범을 보이고 그 뒤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최대 기동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지상 통제탑에서 1호기가 추락했습니다라고 무전으로 연락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깜짝 놀라는지 모르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비행장에서 불이 나고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1호기 추락했구나. 전 그때 우리 조종사들이 그 둘이나 정영식 소령과 백헌영 대위가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그때 저 후방석에 성덕영 소령이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 괜찮을까? 그런데 마침 2호기에서 뭐라고 콜을 했냐면 무전 통화로 조종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조광재 소령이 당시에 콜을 했는데 조종사는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광재 소령은 같이 이제 기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안전하게 다 이젝션이 사출이 돼서 낙하산이 다 펴진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준다는 것이 제가 편대장이니까 저한테 조종사는 괜찮아요? 라고 알려준다는 것이 저는 그걸 조종사는 괜찮아요? 라고 자기도 물은 걸로 저도 생각이 돼서 아직도 제가 비행하고 착륙할 때까지도 조종사의 안위가 물음표였습니다. 정말. 그때 착륙하러 들어올 때 보니까 비행기가 활주로 옆에 한켠에서 막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제가 타들어가는 거기에 우리 조종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타는 겁니다. 속에. 얼마나 타는지 모르는데 제 성덕영 소령이 제가 계속 그 두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뭐 지금 생각해도 뭐 아찔하죠. 그래서 착륙하고 계속 낙담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제 정비사들 딱 내려서 캐너피 열고 헬멧 벗으니까 조종사 다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다 낙하산 펴줘서 잘 내려. 제가 얼마나 안도에 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조종사들 그 희생당했을 거 생각하면 아마 그 전쟁통에 옆에 그 동료가 쓰러져 나가는 거 보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희재기는 015도 타들어갔고 또 멀리서 봤던 우리
그 계령 기름도 마음도 탔지만 저희도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정영 박사님, 정작 이 문제가 발생한 015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정황상 봤었을 때는 이제 배면 비행이 된 상태에서 앞에 있던 이 조종사 정영식 소령이 먼저 탈출을 하고 예. 또 아주 가까스로 후방석에 있었던 이 백은영 대위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들어왔는데 예. 이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가장 이제 의심됐던 것이 왜 거기서 사출이 됐느냐 해서 저희는 일단 앰뷸런스를 따라 가지고 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조종사들이 두 사람이 누워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눈을 뜨고 얼굴을 보니까 신간은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 들어가니까 이제 선배가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이고 뭐하고 어떻게 몸은 괜찮나 이러니까 그때는 막 워낙 초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정신이 없어서 뭐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돼서 사출이 됐냐? 이랬더니 그 정영식 소령이 자기는 이 손잡이를 당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비상 탈출을 위한 손잡이를 안 당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탈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백헌영 대위 보고 백헌영 대위 당신이 이걸 당겼느냐? 저 뒤에서 당기면 또 앞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앞에서 이 비상 탈출하는 걸 보고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을 놓고 해서 탈출했는데 이거를 손잡이를 잡는데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사출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 백은영 소령은 그 당시에 백은영 대위는 앞에서 뭐 엔진이 폭발하는 걸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영식 소령과 백은영 대위가 일단 이렇게 비상 탈출된 것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막바로 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모든 그 항공기의 부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주워가거나 또 들어와서 그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시키고 이거 사고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그 당시에 그 사업단장 입장으로 이것이 이 공군의 이 조종사들한테 의도되지 않은 사출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비행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비상 탈출은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 원인을 잘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이걸로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짝 긴장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조종사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제 이게 궁금한데요. 이대월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이 그 정소령과 백헌영 대위 같은 경우 사고 직후 뭐 신경상 외관은 괜찮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어떤 불안이 좀 훨씬 더 큰데 이후에 어떤 치료나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나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게 사고가 나면은 비행장에는 항상 앰뷸런스하고 소방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앰뷸런스 오고 소방차 와서 불을 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우리 정영식 소령하고 백헌영 대위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군의관. 그래서 군의관의 그 소견에 의하면은 그때 딱딱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군대식입니다. 그거 하는 것도. 그래서 혈압 정상, 맥박 정상 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 정영식 소령은 허리가 6번, 7번, 8번 사진을 찍어 나오는데 그게 그 비상 탈출이 그냥 갑자기 되면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압축 골절상이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상 탈출하고 관계가 있음, 상관관계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 있고 또 재반 그 사고 나면 감정적인 요소를 또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재반 감정 이상 없음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석 조종사는 전부 허리 부상 이렇게 나와 있고 후방석 조종사는 혈압, 맥박 정상, 외상 흔적 없음. 그리고 재반 감정 이상 없음.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재반 감정 요소 없음 이거 있죠. 사실 저도 옛날에 비행 사고를 났어요. 비행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82년도에 요거 똑같은 비행기예요. KT-1하고 T-28이라는 미제 비행기인데 이게 나옴으로써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비행기 타다가 사고를 났어요. 그건 엔진이 꺼져가지고 비행기를 글라이딩 해가지고 내리려다가 딱 내리려는 장소에 이 콘크리트 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글로 가면 크래시하니까 안 가려고 인위적으로 실속이라고 비행기가 이제 안 가려고 버티면은 그냥 쇳덩어리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속도는 한 고속버스 2배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죠. 불나고. 근데 저는 땅속에 거꾸로 박혀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제가 땅 파고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저도 그때 왔을 때 사고조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저한테 물어본 첫 마디는 여기 사고조종사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공황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 그래서 그때도 저는 갈 때 군의관이 병원에 가자마자 옛날에 위스키 있어요. 뭐 하여간 애꾸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양주 이만한 거. 예. 그거를 갖다가 이만한 잔에다 주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잔을 다 먹고 바른 녹음기 갖다 대놓고 진술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들도 아마 첫 번째 와가지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건 다 녹음을 시킵니다. 예, 녹음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뭐 얘기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조종사들은 처음에 진술하는 건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딴 걸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섞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초동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진술을 듣는 게. 그래서 일단은 전방석 정영식 소령이나 후방석의 백헌영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심리적인 상태는 공황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 분이 아무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방석은 병원에서 한 1년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조종사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사업 그 당시 단장님께서도 이 조종사들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 그러면 실업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그거를 국방과학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우리 ADD 소장님 또 장관님한테까지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배려를 해가지고 시험병 조종사들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이런 미지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한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조종사들이 사고 조종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는 뭐 나중에 다 좋아졌어요. 정영식 소령도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 되니까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군에서 계속 남아서 있는 걸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냈는데요. 사실은 이번 사고로 통해 가지고 시험병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례를 남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사고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요, 두 조종사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위태롭게 각종 반대와 이 장애물을 넘어왔던 이 사업을 생각한다면은 개발진 모두가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의 패널분들은 당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심경이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조태원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날 사고가 있을 때 사고 소식은 전혀 모르고 못 듣고 대전을 출발해서 성남 비행장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성남 비행장 정문을 통과하는데 그 정문에 있는 헌병이 KTX-1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어서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맨 먼저 들었던 감정은 이제껏 간신히 싸우는 아주 정말 공들여서 싸운 국방부와 군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항공기가 추락을 했으니까 아주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먼저 판뜻 생각이 드는 게 조종사의 안위가 우선 문제가 됐고, 그리고 조종사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요원들을 만나서 조종사가 생명은 문제가 없다, 안전하게 착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명에 대한 안심은 물론 됐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는 항공기의 추락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 항공기 추락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었어요. 가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비행기 잔해는 활주로 옆에 완전히 추락해서 다 불타고 잔해가 별로 잔해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파편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게 남아있던 거는 조종사와 함께 사출된 사출 좌석하고 거기에 연관된 부품들만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생각에는 해외 유명한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가능성보다는 우리 손으로 만든 부품들이 잘못됐을 가능성과 혹시라도 우리 조종사 또는 정비사들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무게가 더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업 추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눈앞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이건 좀 무엇보다도 KT1의 총괄 책임을 좀 지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고민을 지금 좀 담아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이재명 박사는 어떻게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은 앞이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는 정신이 경황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히 이 대통령께서 자기가 그 11월 고난이 11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친필로 웅비라고 쓰셨습니다. 쓰셨고 쓰시는 날이고 28일 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성남 기지로 오시기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방장관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그 시범 비행이라든가 어디 큰 행사하기 전에 꼭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항호 그 당시에 그 장관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어디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항공기가 딱 이렇게 추락된 지점 바로 한 50m 옆에 미 육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미 육군의 그 헬리콥터, 특수 비행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주기돼 있었습니다. 한 50m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떨어졌다 하면 불이 났기 때문에 그 헬기에 있는 그 모든 그 항공유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미군 비행기 다 폭발할 뻔했어요. 또 미군 부대 우리 항공기가 추락이 안 되고 그 유도로 안쪽으로 떨어져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런 그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대울 박사께서. 예. 그 이렇게 정점에서도 그 맨 위에 올라가 정점에서 배면 상태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간에 뭐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적이 없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깜짝 쇼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배면 상태에서 프랭카드를 갖다가 쭉 뿌리는 연습을 하나.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하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거기서 이젝션 되려고 그러니까 비상탈출이라고 누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거 하더니 조금 있더니 하나가 톡 튀어나오더니 또 하나 톡 튀어나오더니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비상탈출이구나.
사실 비상 탈출을 실제로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조종사라도 그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게 비상 탈출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조종사들이 안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 그러면서 아, 우리 KTX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항공산업인데 항공산업 발전의 기회가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거를 확실히 조사 안 하면은 앞으로 사업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배면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튀어나갔다 그러면 그 불안한 비행기를 누가 개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 이거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은 사업이 죽겠다. 그거를 걱정한 게 그때 아마 찾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 분은 공이 조종사의 안위 문제를 먼저 걱정하시고 사업의 중단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고의 원인을 좀 집요하게 찾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개호 대령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015기 비행기가 추락했으니까 추락 원인 찾다 보면 비행기가 잘못돼도 그렇고 조종사가 실수해도 그렇고 뭔가 우리 이 사업에 영향이 있을 건 뭐 당연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제 첫 번째로 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조종사들이 이제 안위가 이제 걱정되었는데 무사했고 뭐 일부 부상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진술 자체 첫 번째 들은 진술이 이젝션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사출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건 이제 찾아보자가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팀장급 이상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그 개발자 연구원들이 여기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막 그 035기 그 스커크워크를 통해서 비행기 잘 만들어 왔는데 015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행여라도 그 다른 위쪽에서 어떤 질문이 오면 우리는 보다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더 좋은 이거 심기일전에서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얘기해야 돼. 대내외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주 그날 저녁에 있었던 회의에서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그 KT1을 만들게 된 그 성공적으로 만들게 된 그 원동력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 박사님, 근데 이제 벌어진 사고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을 테고요. 이제 신속하게 어떤 이런 대책이나 수습이 좀 필요했을 때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네. 가장 먼저 조처한 것은 이제 사고 현장 확인한 것이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종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우리 요원들한테 조종사 안전에 대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한 것이 바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요. 전화로. 그리고 공군의 참모차장님이신 그 당시 참모차장이셨던 박춘택 장군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공군은 제가 보고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사고 보고가 G라인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미 공군은 그런 사고 조사 체계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미 가동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모차장이신 박춘택 장군님이 사고조사위원장으로 이미 선임이 돼서 사고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가 그 당시에 공군 소속 비행기, 공군 기지 내에서 사고가 났지만 공군 소속 비행기가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던 개발 비행기였었기 때문에 박춘택 장군님께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주시고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고 조사를 하라는 그런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인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출 좌석을 비롯한 조종사와 함께 떨어져 나온
좌석 부품 몇 개 외에는 온전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사고 조사가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으로 이제 오랜 장기 조사할 계획으로 모든 요원들을 다 불러서 서울 기지에다가 장기 투숙을 하면서 사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 가장 먼저 했던 조처 사항이었었습니다. 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 밖으로 사출이 되면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작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칫 사고 원인이 미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과연 016의 추락 사고의 진실 밝혀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